명문대 강단이 조용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명문대 교수 한마디에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을 연구한 뒤 자신의 이론을 철회하기로 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세계 문명의 발전 경로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연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론을 발표해야 합니다. 저는 제 기존 이론을 철회합니다. 한 학생이 의외라는 듯 묻습니다. 한국은 중국 옆에 아주 작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 규모의 나라가 세계 문명 연구의 변수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아직 모릅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 기술의 정점, 문화 확산력 1위, 그리고 앞으로 세계가 가장 예측하지 못한 방향에서 국제 질서를 흔들 나라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믿는 한국의 이미지는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우호적인 환경을 가진 적이 없었던 나라, 자원도 없었고 영토도 작았고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었던 한국이 어떻게 역사를 만들었을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채널은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록. 좋아요와 구독은 함께한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드리안 르클레르입니다. 유럽의 명문 대학교에서 비교 문명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며 학생들을 보았습니다. 학생들은 노트북을 열어놓고 있었지만 눈은 화면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뒷줄 학생 2명은 작게 속삭이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강단 앞에 섰습니다. 15년간 제가 주장해온 이론을 담은 PPT 첫 장을 띄워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제 연구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학생 몇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나라가 제 학설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거든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단어 하나를 조용히 내뱉었습니다. 한국. 그 순간이었습니다. 앞줄에 앉은 학생 하나가 픽 웃었어요. 옆 친구에게 속삭였죠. K-팝 나라? 뒷줄에서도 작은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학생들의 웃음이 멈췄어요.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15년 동안 믿어왔던 이론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명은 어디서 탄생할까요? 저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강 주변이요. 평야지대요. 따뜻한 기후요. 모두 정답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제가 지난 15년 동안 주장해온 학설도 정확히 그겁니다. 화면에 지도 하나가 떴습니다. 나일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인더스강, 황하강.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였어요. 문명이 탄생하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말했어요. 첫째, 큰 강. 물은 농업의 기반이자 교통의 동맥입니다. 둘째, 넓은 평야. 곡물을 대량 생산할 수 있어야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생겨나죠. 셋째, 온화한 기후. 극단적인 추위나 더위는 농경 사회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문명사 교과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으니까요. 이집트는 나일강 덕분에 3000년 이상 지속됐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2개의 강 사이에서 인류 최초의 도시를 만들었죠. 중국 황하 문명은 드넓은 평야를 기반으로 거대 제국을 세웠고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 공식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모든 고대 문명이 이 조건을 만족했으니까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단 하나. 이 공식에 들어맞지 않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거기엔 한반도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몇몇은 의아한 듯 고개를 갸우뚱했고 몇몇은 여전히 무관심했어요. 뒷줄에 앉은 학생 하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한국? 그거 일본이랑 중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 아냐? 옆 친구가 대답했어요.
응. 요즘 BTS 때문에 유명해진 거지. 저는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일부러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엔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저는 강단 앞을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한국을 그저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온 주변국 정도로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연구를 시작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넘겼어요. 거기엔 숫자 하나가 크게 떠올랐습니다. 518년. 조선 왕조입니다. 1392년부터 1910년까지 단일 왕조로 518년을 지속했어요.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대단한 건가요? 저는 웃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476년이었습니다. 비잔틴 제국을 포함해도 1123년. 하지만 그건 제국이었고 수많은 황제가 바뀌었죠. 저는 잠시 멈췄어요. 조선은 단일 왕가가 518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통치했습니다. 27명의 왕이 이어졌고 단 한 번도 왕조가 교체되지 않았어요. 학생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은 역사상 수십 번 침략당했지만 단 한 번도 완전히 정복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몽골 제국이 쳐들어왔습니다. 30년을 저항했어요. 결국 항복했지만 왕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침략했습니다. 7년을 버텼어요. 나라 절반이 불탔지만 끝내 이겼습니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항복했지만 왕조는 그대로 유지됐죠. 저는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던 거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518년은 운으로 설명하기엔 너무 길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한반도 위성 사진이 떠올랐어요. 학생들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곧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산이 엄청 많네. 맞았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한반도 국토의 70%가 산악 지형입니다. 숫자가 크게 떠올랐습니다. 70%. 평야는 단 3%밖에 없어요. 3%. 학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비교해 볼까요? 중국은 평야가 12%, 프랑스는 31%, 영국은 25%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한국은 3%예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농사는 어떻게 지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넘겼어요. 거기엔 한국의 기후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은 여름에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집니다. 연 강수량의 60%가 6월부터 8월 사이에 내려요. 그래프가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떨어졌습니다. 겨울엔 혹한이 찾아옵니다. 영하 20도까지 떨어지죠. 게다가 토양은 대부분 화강암 기반이라 척박합니다. 저는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제 이론대로라면.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문명이 탄생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이 술렁였습니다. 큰 강도 없어요. 한강, 낙동강이 있지만 나일강이나 양쯔강에 비하면 작습니다. 평야도 없어요. 3%밖에 안 되니까요. 기후도 극단적입니다. 여름엔 홍수, 겨울엔 혹한.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바뀌었어요. 거기엔 조선시대 궁궐, 한국의 논밭, 고대 유물들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문명은 탄생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 아주 강하게.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래서 직접 알아보기로 했죠. 2016년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 고대사 자료를 직접 보기 위해서였죠. 화면에 서울 야경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본 서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고층 빌딩이 즐비했고 지하철은 도쿄보다 깨끗했으며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전혀 작은 나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자료 뭉치를 들어 올렸어요.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갔습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을 읽기 시작했죠. 조선왕조실록은 472년간의 기록입니다. 총 1893권. 5천만 자가 넘어요. 학생 한 명이 작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 기록은 하루도 빠짐없이 쓰였습니다. 왕이 무엇을 먹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모든 게 기록돼 있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유럽에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로마는 황제의 업적만 기록했습니다. 프랑스는 왕실 연대기가 있지만 중간중간 끊겼죠.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한국은 472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거기엔 세종대왕의 초상화가 떠올랐습니다. 세종대왕. 1418년부터 1450년까지 재위했던 왕입니다. 이 사람은 한글을 만들었어요.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글이 뭔가요? 한국 고유의 문자입니다. 세종이 직접 창제했죠. 저는 잠시 멈췄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는 모두 한자를 썼습니다. 중국, 일본, 베트남, 한국. 모두 한자 문화권이었죠. 그런데 한국만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왕이 직접. 저는 화면을 다시 넘겼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문자가 과학적으로 설계됐다는 겁니다.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28개의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어요. 한 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런 걸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저도 한국을 연구하기 전까진 연구를 계속할수록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강단 앞을 천천히 걸으며 말했어요. 제 이론은 명확했습니다. 문명은 좋은 땅에서 탄생한다. 큰 강, 넓은 평야, 온화한 기후. 하지만 한국은 저는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큰 강도 없고 평야도 없고 기후도 극단적이었죠. 학생들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런데도 문명은 지속됐습니다. 5천년 넘게.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거기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지도가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삼국시대, 기원전 1세기부터 서기 7세기까지 한반도는 세 개의 강국으로 나뉘어 경쟁했습니다. 고구려는 만주 절반을 차지했어요.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략을 막아냈죠. 백제는 해상 무역을 장악했습니다. 일본의 문화를 전파했어요. 신라는 결국 한반도를 통일했습니다. 서기 676년이었죠. 저는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이 모든 게 산악지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어떻게 가능했던 거예요? 평야도 없는데 어떻게 인구를 먹여 살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질문이 제 연구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거기엔 한국의 계단식 논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산을 깎아 논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어요. 평야가 없으면 만들었어요. 산비탈을 계단처럼 깎아서 물을 가두고 그 위에 벼를 심었죠. 강이 작으면 저수지를 팠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수천 개의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농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이건 전쟁이었어요. 자연과의. 학생들이 숨죽인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강단 한가운데 섰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화면에 한반도 지도가 크게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문명의 조건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어요. 한국은 문명을 만들기 위해 싸워야 했던 나라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문명은 자연이 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나일강은 매년 범람하며 비옥한 토양을 선사했고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에서 풍요를 누렸죠. 하지만 한국은,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자연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빼앗았어요. 산을 깎고 돌을 옮기고 물을 가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거기엔 조선시대 과학기술, 추구기, 거북선, 천문도가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문명은 진화했습니다. 학생 한 명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쳤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15년 동안 주장해온 이론이 있습니다. 문명은 좋은 땅에서 탄생한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한국을 연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겁게 말했습니다. 그건 절반만 맞았습니다. 학생들이 숨죽였어요. 좋은 땅은 문명을 쉽게 만듭니다. 하지만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쁜 땅은 문명을 강하게 만듭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화면을 띄웠어요. 거기엔 한 문장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살아남기 위해 문명을 발명했다.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제 학설의 절반을 공식적으로 폐기합니다. 학생들이 술렁였습니다. 다음 시간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불가능한 땅에서 문명을 만들어냈는지 그 생존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겼어요. 한국은 자연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인류 역사상 가장 독특했습니다. 일주일 후 같은 강의실이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학생들은 노트를 펼쳐놓고 앞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만지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뒷줄에 앉았던 두 학생은 이번엔 앞으로 자리를 옮겼더군요. 저는 강단 앞에 섰습니다. 지난주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불가능한 땅에서 문명을 만들었는지 보여주겠다고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켰어요. 거기엔 두 글자가 크게 떠올랐습니다. 서바이벌 시스템, 생존 시스템. 앞줄에 앉은 학생 하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시스템이라고요? 저는 그 학생을 바라봤어요. 네.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저는 칠판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생존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었어요. 학생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천천히 글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자연이 주지 않으면 인간이 만든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입니다. 평야는 3%밖에 안 돼요. 기후는 극단적이고 강은 작습니다. 화면에 한반도 3D 지형도가 떠올랐습니다. 학생들이 숨죽이며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런 땅에선 문명이 탄생할 수 없다는 게 제 이론이었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어요.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백두대간 능선이 펼쳐져 있었어요. 험준한 산맥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이 산들은 한국을 가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을 지킨 겁니다.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무슨 뜻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넘겼어요. 거기엔 몽골 기병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1231년 몽골 제국이 한국을 침략했습니다. 학생들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시 몽골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유럽을 짓밟았고 중동을 정복했죠. 중국도 무릎 꿇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30년을 버텼습니다. 30년. 숫자가 화면에 크게 떠올랐어요.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요? 산 때문입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거기엔 한국의 산성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충주산성, 처인성, 남한산성. 몽골 기병은 평야에선 무적이었어요.
하지만 산에선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한국 사람들은 산성으로 도망쳤습니다. 산 위로 올라가 성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몽골군은 올라올 수 없었습니다. 한 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천연 요새네요.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정복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치될 수는 없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몽골은 결국 30년 만에 항복을 받아냈지만 왕조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언제든 다시 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으니까요. 학생들이 숨죽였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화면에 왜군의 침략 경로가 떠올랐습니다. 일본군은 20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의병을 조직했어요. 게릴라전을 펼쳤죠. 화면에 의병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일본군은 도시를 장악했지만 산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년 후 결국 물러났어요. 저는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산은 침략자에게는 지옥이었고 한국인에게는 요새였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한국은 운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버티는 나라였던 거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하지만 산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거기엔 물 한 방울이 화강암 사이로 스며드는 슬로 모션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학생들이 화면을 응시했어요. 한국의 대부분은 화강암 집안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화강암은 천연 정수기예요. 학생 하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물이 화강암층을 통과하면서 자연스럽게 정화됩니다. 불순물이 걸러지죠. 저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중세 유럽에선 수인성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흑사병, 콜레라, 장티푸스. 화면에 중세 유럽의 어두운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유럽 인구의 절반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오염됐으니까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엔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화강암이 물을 정화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수인성 전염병이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저는 다음 화면을 넘겼어요. 거기엔 얼어붙은 겨울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겨울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의 겨울은 혹독합니다. 영하 20도까지 떨어지죠. 화면에 눈 덮인 산, 얼어붙은 강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이 추위는 한국 사람들에게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방역 시스템이었어요. 학생들이 숨죽였습니다. 혹한은 해충을 죽입니다. 병원균을 제거하죠. 겨울이 지나면 땅은 깨끗해져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유럽은 온화한 기후 덕분에 농사를 쉽게 지었지만 전염병에 취약했습니다. 해충도 사계절 내내 살아남았죠. 하지만 한국은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추위가 모든 걸 리셋했어요. 매년 겨울마다 한 학생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연 방역 시스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인은 물과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자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거기엔 계단식 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어요. 앞줄에 앉은 학생 하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건 그냥 논이 아닌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저것은 예술 작품이에요.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엔 평야가 3%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산을 깎았어요.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계단식 논의 돌담이 보였어요. 정교하게 쌓아 올린 돌들, 물이 차례로 흘러내리는 구조. 이건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한 사람이 평생을 걸어도 불가능해요.
마을 전체가 함께 일해야 했습니다. 화면에 사람들이 함께 돌을 나르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둘에 저는 칠판에 글자를 썼습니다. 한국의 공동체 노동 시스템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일하고 수확을 나눴어요.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냥 친목 활동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이건 생존 전략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품앗이, 개, 향약 같은 단어들이 차례로 떠올랐어요. 품앗이, 서로 노동력을 교환하는 시스템입니다. 개, 돈을 모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시스템이에요. 향약, 마을의 규칙과 상호 부조 약속이죠. 저는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의 악조건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 문명의 가장 큰 자본은 금이나 땅이 아니라 사람 간의 신뢰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학생이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그럼 한국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집단주의 문화인 거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문화가 아니었어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렇게 힘든 땅에서 왜 밀란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학생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유럽은 밀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혁명, 영국 내전, 독일 농민 전쟁. 화면에 유럽의 혁명 장면들이 차례로 떠올랐어요. 하지만 한국은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518년 동안 왕조가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환곡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환곡 제도입니다. 학생들이 펜을 들었어요. 봄에 곡식이 떨어지면 국가가 곡식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가을에 갚게 하죠. 저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이자는 있었지만 아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악의 기근 속에서도 사람들은 버틸 수 있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엔 조선시대 기록이 떠올랐어요. 1670년 경신대 기근. 수십만 명이 굶주렸습니다. 1695년 을병 대기근. 또다시 대기근이 왔어요. 하지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왕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했으니까요. 저는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한국은 개인의 생존보다 공동체의 지속을 선택한 문명입니다. 뒷줄에 앉은 학생 하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배 구조가 아니라 생존 계약이었네요. 저는 그 학생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합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저는 강단 한가운데 섰어요. 이 모든 게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학생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거기엔 현대 한국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의 야경.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났습니다. 화면에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1인당 GDP 67달러. 아프리카보다 가난했죠. 학생들이 숨죽였습니다. 하지만 70년 후 화면이 바뀌었어요. 거기엔 현대 한국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반도체 공장, 자동차 생산 라인, K-팝 콘서트.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요? 저는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같은 방식입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거기엔 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학생들이 화면을 빤히 쳐다봤어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화강암을 다루던 정밀함이 반도체 공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화면에 반도체 웨이퍼가 확대됐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미세한 반도체를 만듭니다. 3나노, 2나노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수천 년 동안 돌을 깎고 논을 만들던 그 정밀함이 지금은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쳤다.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험한 산악 지형에서 싸우던 경험이 군사기술로 이어졌습니다. 화면에 K2 전차가 떠올랐어요. 한국의 전차는 산악 기동성이 세계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산에서 싸웠으니까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협업 문화는 제조업으로 이어졌습니다. 화면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자동차 생산 속도는 세계 최고예요. 품질 관리도 최상위권이죠. 왜냐하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껐어요. 학생들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는 강단 한가운데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15년 동안 문명을 연구했습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로마, 중국.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연이 준 선물 위에 문명을 세웠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저는 학생들을 한 명씩 천천히 바라봤어요. 자연이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스스로 만들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산을 깎아 논을 만들었습니다. 돌을 쌓아 성을 만들었어요. 물을 가둬 저수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사람들과 신뢰를 쌓아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은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문명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숨죽였습니다. 한국은 환경에 맞선 결과로 탄생한 문명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들은 자연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겁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오늘도 기술 속에 살아있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문명을 받은 나라가 아니라,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문명을 스스로 만든 나라였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였습니다.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교수님. 그 학생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을 직접 가보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번 갔습니다. 어땠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 갔을 땐 혼란스러웠어요. 너무 빠르고 너무 복잡했으니까요. 2번째 갔을 땐 놀라웠습니다. 모든 게 정확하고 모든 게 제 시간에 움직였거든요. 학생이 물었습니다. 3번째는요? 저는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3번째는 이해했습니다. 뭘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 한국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저는 학생을 바라봤어요. 그들은 무너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천 년 동안 무너지지 않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2주 전 이 강의실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들의 눈빛과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회의적이었죠. 한국? 작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 시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앞줄에 앉은 독일 학생은 노트에 빽빽하게 메모를 했고 뒷줄에 프랑스 학생은 팔짱을 낀 채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한국을 연구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제가 틀렸다는 사실이 아니라 제가 몰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학생 몇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문명 이론을 연구했습니다. 그 이론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지리적 중심부에 있는 문명이 세계를 지배한다. 유럽이 그랬고 중동이 그랬고 중국이 그랬습니다. 변방은 언제나 변방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보면서 제 이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다시 켰습니다. 화면에는 1953년 서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무너진 건물, 흙길, 천막촌. 전쟁이 끝난 직후의 풍경이었습니다. 이것이 1953년의 한국입니다. 전 국토의 70%가 산악지대였고 자원은 없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나보다 가난했죠.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지금은요?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2024년 서울의 야경이 나타났습니다. 마천루가 빛나고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이 불빛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반도체 점유율 세계 1위, 조선 1위, 배터리 1위, 디스플레이 1위.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단 7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교탁에 손을 짚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속도인지 아십니까?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는데 200년이 걸렸습니다. 일본은 150년, 독일은 100년 걸렸습니다. 한국은 70년 만에 해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삼성 반도체 공장의 내부가 나타났습니다. 클린룸 안에서 하얀 방진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웨이퍼를 들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한국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계속 섬유와 경공업으로 먹고 살기. 둘째, 미친 도박을 하기. 그들은 도박을 선택했습니다. 뒷줄에서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도박이었습니까? 반도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당시 반도체는 미국과 일본이 지배하던 시장이었습니다. 기술도 없었고 자본도 부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두 말했죠. 불가능하다고.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했습니다.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했고 젊은 공학도들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했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화면에는 1990년대 삼성 반도체 광고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992년 세계 최초로 64메가 디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 되었습니다. 학생 하나가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들이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에서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의 70%가 한국산입니다.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 그 안에는 한국의 기술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세계 인터넷 속도 순위표였습니다. 1위는 한국이었고 평균 속도는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가진 나라입니다.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초당 200메가가 넘습니다. 앞줄의 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1990년대 후반 한국은 또 한 번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국민에게 초고속 인터넷을 깔아주기로요. 당시 많은 나라들이 비웃었습니다. 돈 낭비라고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한국은 세계 최초의 디지털 국가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게임 산업이 폭발했고 전자상거래가 일상이 되었으며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태어났습니다. 화면에는 PC방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PC방 문화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e스포츠입니다. 지금 전 세계 e스포츠 시장의 중심은 한국입니다. 그들은 게임을 스포츠로 만들었습니다. 학생 하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게 다 인터넷 때문이었군요.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인프라를 먼저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무엇이 자라날지는 국민들에게 맡겼습니다.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방탄소년단의 공연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수만 명의 관중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대 세계는 한국 문화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 저는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기생충, 오징어 게임, 방탄소년단. 학생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건 문화 전략입니다. 한국은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조업만으로는 부족하다. 문화를 수출해야 한다. 화면에는 한류 수출액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곡선이었습니다. 1999년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액은 10억 달러였습니다. 2023년 140억 달러입니다. 14배 성장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학생 하나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영향력입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지금 전 세계 10대들은 한국 아이돌의 춤을 따라하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건 소프트 파워입니다. 군대 없이, 무기 없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힘은 과거 미국이 할리우드로 했던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문화로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저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당시의 뉴스 화면들이 나타났습니다. 2020년 세계는 멈췄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유럽은 봉쇄했습니다. 미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중국은 정보를 통제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화면에는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차를 탄 채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은 봉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검사했습니다. 추적했습니다. 격리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검사 10분 안에 결과가 나오는 진단 키트, 실시간 확진자 동선 공개.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학생 하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피해가 적었군요.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사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경제 타격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강제가 아닌 협력으로요.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2020년 4월 세계보건기구는 한국의 방역 모델을 K-방역이라 부르며 전 세계에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세계 표준이 된 겁니다. 저는 스크린을 껐습니다. 그리고 교탁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제 이론을 철회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한국을 변방 문명으로 규정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중심에서 멀고 자원도 없고 인구도 적은 나라. 그래서 세계사의 주변부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썼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은 변방이 아니라 앞으로 세계 질서를 설계할 문명적 실험실입니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제가 틀렸던 건 이겁니다. 저는 지리가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보여줬습니다. 지리는 조건일 뿐이라고. 진짜 운명을 결정하는 건 선택이라고. 저는 교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서구 중심의 문명 이론은 이런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중심부에 있는 문명이 기술과 문화를 만들고 변방은 그걸 받아들인다. 하지만 21세기 한국은 그 공식을 깼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반도체, 인터넷, 문화, 방역.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라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변방이 중심이 된 겁니다. 앞줄의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교수님, 한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전쟁, 분단, 가난, 식민 지배. 이 모든 것이 한국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무너지지 않기로. 대신 변화하기로. 화면에는 1960년대 한국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공사 현장, 공장, 학교. 1960년대 한국은 경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를 깔았고 공장을 세웠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모두가 일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는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절박함이 혁신을 만들었습니다. 화면에는 현대의 한국 기업들이 나타났습니다. 삼성, LG, 현대, 네이버, 카카오. 한국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입니다. 의사결정이 빠르고 실행이 빠릅니다. 왜일까요? 느리면 죽기 때문입니다. 학생 하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게 기업 문화인 거군요.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빨리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이게 그냥 조급함이 아닙니다. 이건 생존 전략입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21세기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세계 지도였고 여러 나라의 빨간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식 모델을 배우려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씩 짚어갔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의 경제개발 모델을 배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수입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세계로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미국 방식, 유럽 방식이 표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 방식도 하나의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닙니다. 이건 문명의 전파입니다. 저는 마지막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인공지능 관련 뉴스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네이버의 초거대 인공지능, 삼성의 AI 반도체, 카카오의 언어 모델. 한국은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게는 강점이 있습니다. 빠른 인프라, 높은 교육 수준, 그리고 무엇보다 절박함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밤낮 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학생 하나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여러 번 해냈으니까요. 저는 스크린을 껐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을 존경하십시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단지 빠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필요했기 때문에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교탁에 손을 짚었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폐허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반도체를 만들었고 인터넷을 깔았고 문화를 수출했고 방역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생존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존 전략이 세계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제가 한국을 연구하면서 배운 건 이겁니다. 지리는 운명이 아니라는 것. 과거는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고난은 제대로 대응한다면 혁신이 될 수 있다는 것.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자원이 없어도 기술로 승부할 수 있다는 것을, 변방도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질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강의실에 여운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문명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화면을 2번 눌러주세요.